네, 지금부터 글로벌 질서 재편과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입니다. 장훈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셨는데요. 진행을 장훈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패널 사회를 맡은 장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패널은 그 두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그 토론자로 되어 있고요. 패널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이 귀중한 행사를 준비하신 박인휘 국제정치학회 회장님과 이인배 통일교육원장님께 큰 치아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적게 할수록 패널 진행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분 발표자께 각 20분씩 먼저 발표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정 토론자들 두 분께 각각 10분씩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분 발표자께서 응답하시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최대한 두 분 정도까지 질문 또는 코멘트를 받아서 발표자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의석 교수님부터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한의석입니다. 성신여대 한의석입니다. 이제 오늘 그 발표하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용역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또 그 중요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통일교육 담론 속의 자유민주주의인데요. 사실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고 통일교육 기본법에도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가치 혹은 질서 이런 것들에 근거해 가지고 통일교육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지만, 하지만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통일교육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통일교육 그 어떤 내용 속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체계들이 잘 연구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가지고 왜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을 할 때 어떤 게 좀 더 좀 유의할 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왜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또 이 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그 우리 사회에서 주로 이제 대통령 그 연설문을 제가 이제 참고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책자를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구 배경 이제 그 3페이지에 보시면, 그 파워포인트 3페이지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 10년 혹은 그 이상 동안 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세대 혹은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 통일 그 관념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 통일에 대한 어떤 이 합의 혹은 인식 이런 게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 중심의 어떤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인식의 약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젊은 세대들이 어떤 그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과거의 어떤 체제라든지 과거의 어떤 교육 방식이 좀 적합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연구 내용을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통일교육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의
주된 내용이고 또 이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교육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전체의 큰 이제 틀 속에 있습니다. 그런 큰 틀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 다음에 아마 발표하시는 이제 김동현 박사님께서는 그 자유민주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6페이지나 7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그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변화된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통일교육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 통일교육 체계가 이제 어느 정도 성립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통일교육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 1999년도 2월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념 편향적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논란을 많이 그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좀 말씀 드리려고 일단은 이 통일교육 기본법 자체가 이 민주화 이후에 그리고 어떤 지적 논리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떠나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기존의 이제 통일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허재영이라는 분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이석희, 강정인 이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민족 담론입니다. 민족의 기초에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이 보편가치 담론, 보편가치는 이제 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 내용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어떤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통일 담론들이 있고 통일 편익 담론 다시 말해서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함께 번영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통일 담론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통일의 어떤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민족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민족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남북한의 어떤 통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추동력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통합이라고 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관점 누구랑도 할 수가 있는데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민족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서 뭐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민족 담론이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세계화라고 하는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제 지구화 담론에 따라서 다문화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민족의 어떤 근본적인 중요성 이런 것들은 부정하지 않지만 여기에 어떤 보완되는 원리로서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여러 이제 설문조사 자료들을 보면 이 미래 세대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어떤 통일의 방식으로서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동북아 혹은 전 세계의 문제라고 했을 때 이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 혹은 이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어떤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가 특정한 어떤 진영의 어떤 담론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 혹은 뭐 경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교육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의견들을 내는 뭐 정치인 혹은 뭐 전문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쳐 가지고 계속해서 확인된 우리가 다 합의된 가치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합의가 된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민족과 자유주의가 통일교육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분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원초적인 유대의 근거로서 공동체 구성의 근거로서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러한 민족 중심의 어떤 담론들이 조금 뭔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의 어떤 미래로서 통일의 방법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배경 속에서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경험적으로 분석한 내용은 뭐냐면 이 대통령 연설문입니다. 대통령들의 어떤 연설문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자유와 민주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했는데 원래 처음 생각엔 이제 아마 굉장히 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규정된 어떤 개념화된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의 연설문 속에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개념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시면은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자유민주 혹은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나라고 했을 때 뚜렷하게 어떤 개념적인 어떤 내용들을 파악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대통령 연설문이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 뭐 민주주의, 인권, 뭐 평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의 이제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제 문구들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더 사실 훨씬 더 많은 언급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발췌를 한 건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 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자유 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 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계급이나 집단 중심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유와 민주 혹은 뭐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이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 경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대통령 연설문에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분리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정치적인 어떤 방식을 의미하고 시장은 조금 별개로 보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한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11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우익 독재와 좌익 독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서로 치열한 경쟁과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재에 대비되는 권위주의에 대비되는 어떤 방식으로서의 정치적 체제로서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명확하게 아마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권, 본인이 이제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요. 인권을 주로 이제 많이 강조하시고 자유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좀 더 보수적인 어떤 진영에서의 용어처럼 돼 있다거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김대중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자유, 인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다. 이런 점들을 연설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읽지는 않겠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혹은 자유, 민주 이런 것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셨고 이제 인권이라든지 복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예외적이긴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보다는 좀 더 평화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전에 대통령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유 혹은 민주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설문을 통해서 봤더니 자유민주주의를 어떤 맥락에서 대통령이 이제 사용을 했나, 각 정권에서 사용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봤더니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남한 체제의 어떤 우월성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라든지 혹은 이제 전쟁 관련 6.25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 관련해 가지고 어떤 중요한 가치로서의 자유민주 혹은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수가 아닌 이제 약간 반대쪽에 있는 진보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국내의 어떤 말하자면 반정부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을 반체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어떤 국내 정치적인 사용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은 이제 마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진영 간의 논란거리인 것처럼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고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독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혹은 이제 한미 관계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혹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6.25 전쟁에 있어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 그리고 인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주로 그 전쟁과 관련된 어떤 기념사에서 많이 그 활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유와 함께 평등, 창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신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그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그냥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유, 민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또 여기 덧붙여서 뭐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대통령 혹은 특정한 진영에서 사용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헌법적 가치로서 계속 그 확인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점들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어떤 통일이라든지 이런 논의 자체가 어떤 진영의 당파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그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국내 정치적으로 좀 과장돼서 사용되거나 잘못된 사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잘못 사용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논리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통일교육의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 민족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특히 이제 미래 세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이 자유, 민주 이렇게 말할 때는 사실 별로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다 아시는 바대로 이제 학문적인 논쟁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되게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범위에서 그 우리가 그 적정한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찾을 수 있는가? 이건 이제 그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좀 더 그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여론조사 자료들을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에 대한 그 혹은 이념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높게 나오고 특히나 이제 그 현재 세대보다 미래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뭐 2030 이런 분들이 이제 훨씬 더 선호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그 뒤이어서 아마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범위라든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최소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념부터 출발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메타 이론처럼 결국은 이제 뭐 사회주의든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그 이론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논란보다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내용 체계를 잡아가면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동현 박사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유민주주의 개념 체계와 통일 교육인데요. 통일 교육은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자유민주주의 개념 체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를 제가 지금까지 정리된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대 이후에 인간, 인류라고 해야겠죠. 동서양 사람 모두 다 포함해서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핵심어, 키워드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경제, 정치입니다.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조율되어 왔고 또 그걸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핵심어를 합쳐서 사상 체계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이 두 가지의 사상 체계를 합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개념어가 되는데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핵심어 중에 자유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자유보다는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강조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또 민주적인 국가에서의 어떤 평등한 사람들, 시민들이 어떻게 같이 잘 경제와 정치를 잘 어울려 갈 것인가, 그 부분을 갖고 제가 내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 또 정치 활동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규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자유롭게 어떤 물질적 재화를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라고 하는 개념은 정치는 경제하고 좀 다르게 조금 인위적인 것이 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령에 의한 강제적 방식이랄지 또 뭐 강제력을 수반이 들어가고요.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 명예,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재화를 나누는 방식, 이게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는 인위적인 방식이고 경제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시작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분석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주의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는 말을 그 영국의 사상가인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반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인위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힘에 의해서 어떠한 재화를 분배하고 또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다수결 원칙 이걸 채택해서 공리주의 사상가들이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51% 이상의 득표를 하는 분이 과반을 득표하는 분이 지도자가 되는 이것이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키워드,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조율하느냐,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새로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앞에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어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독일의 철학자인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이분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으로 키워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조율되고 어떻게 발현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요. 자, 자유민주주의가 사적 자율성의 실현을 위한 경제적 자유주의와 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어떤 긴장 관계가 있고 그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새롭게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인류가 근대 이후에 혁명을 두 가지의 혁명을 겪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혁명입니다.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체제가 굉장히 잘 발달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경제는 자유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같이 가는 낱말 집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형성되고 경제활동이 되고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어떠한 제재나 제한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사적 자율성이 충족되는 경제적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산업혁명이 아닌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1789년에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있었죠. 자, 거기에서는 보편적인 이상이라는 가치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키워드들이 평등, 자유, 박애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정치적인 민주주의 사상을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적 자율성인 경제의 부분과
공적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부분이 서로 영역별로 다르게 움직였었는데 그 영역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융합시키고 같이 문고려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자율성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개인의 자유는 결국에 주관적인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발현이 될 수 있고 주관적 권리가 발현되고 그 이득을 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사적 이익,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 부분에서는 개인적 권리, 주관적 권리인 개인적 권리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개인의 인격체를 보존하면서도 객관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면서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 권리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또는 그리고 객관적 권리 또는 사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두 가지를 같이 잘 연결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는 사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고 자연 발생적인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반면에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제도의 차원에서 이 제도를 구축하고 그 제도로 사람들, 개인들을 개인적 권리나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억압하거나 나쁜 상황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인위적인 제도의 구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을 강조하고 민주주의는 제도를 강조하는 인위적인 방식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전개는 어떻게 보면 근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영국의 정치 사상가죠. 이분이 개인의 자유가 아주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고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로크라고 하는 사상가도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사상가인데도 이분도 거의 홉스의 사상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홉스가 했던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의 핵심어가 달성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유입니다. 리버티라고 하죠. 자, 그런데 로크는 거기에다 한 개념을 더 얹어서 재산이라고 하는 사유재산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프라퍼티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얹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으로서 권리를 완벽하게 주장할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 보장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로크가 완벽하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 체계를 다 모델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홉스와 로크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은 그 재산이 박탈되는 경우, 규제되는 경우,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국가가 최소한의 시장에 개입하는 그러한 체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제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가,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분은 홉스와 로크 그리고 프랑스의 몽테스큐의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다 합쳐서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와 또 시민의 의무, 개인의 의무, 이걸 강조하는 공화주의 두 가지의 어떤 이념 체계를 합쳐서 절충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메디슨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보호적 공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국가가 어떤 외적이 침범했었을 때는 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는 상황, 이것을 이제 보호적 공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일종의 뭐 자유적인 관점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메디슨의 뭐 민주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방식으로 메디슨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조금 구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근대 사상가들 중에 뺄 수 없는 사람들이 벤담과 밀입니다. 이 두 사상가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리주의 사상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들이 굉장히 자유를 많이 강조했었고요. 그 자유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유가 사람들이 만끽할 수 있는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 같은 사상가는 결국에 인간이 자유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참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정권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근대 정치 사상가 이런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에서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틀이 경제적인 자유주의, 사적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밀 이후부터는 경제적 자유주의에서 좀 정치적 자유주의로 약간 선회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법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의 영역이고 그 정치의 영역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발생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고요. 인위적으로 인간들이 어떤 제도 안에서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참정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제도의 구축은 법으로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의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단계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또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아직은 지금 제가 하지 못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하신 것처럼 경제적 자유주의의 단계가 정치적 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 단계로 간다. 그리고 이 부분에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토대는 여기 그 발전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어가 굉장히 같이 연결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사상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개인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강조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핵심어가 같이 붙어서 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념이 현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같이 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토대를 거의 구축했고 거의 완결지은 사상가는 미국의 존 롤스라고 하는 사상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은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제도가 인간을 다 규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또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 자유와 평등을 같이 뭉뚱그려서 가는 이 내용이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의 토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유주의와 권위주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정치 체제를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잘 됐을 때 아름다운 방식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잘 연결됐을 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자유주의가 다른 권위주의 체제와 연결이 됐을 때는 권위주의 또는 또 전체주의 독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이에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조금 나눠놓는데요. 자유주의는 정부 권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국가가 어느 정도 개인의 시장, 자발적인 어떤 교환의 시장에 어느 정도 권력이 들어갈 수 있고 빠질 수 있는지 규제의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자유주의를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예크는 이야기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이제 그 안에 발표문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할 때 절차적으로 완결이 됐을 때 이것이 완벽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완결됐을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유민주주의든 아니면 민주주의 국가든 정치 체제에서는 절차적인 민주주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실질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내용이고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달성됐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은 또 실질적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또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민주주의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파악하고자 했던 내용이 자유민주주의를 그럼 과연 어떻게 개념을 정의를 할 것인가. 제가 파악하는 내용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절충해서 쉽게 말하면 경제와 정치를 어떻게 잘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요. 이 개인의 주관적인 자유를 강조하는 거가 마지막 단계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인권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분석할 때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민주주의는 과연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때는 지배자의 힘을 발휘하지만 선거를 할 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의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양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권력의 정당한 제도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또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봐야 할 텐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배자이면서도 피지배자인 이들이 과연 어떻게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걸 제도화하는 그 절차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자유민주주의를 보는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자, 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유민주주의가 그러면 과연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의 핵심어를 융합해서 어떤 개념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정말 정당한지,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검증을 할까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은 입헌주의와 동의라고 하는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죠. 동의를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당성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라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각 국가 공동체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권리로서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민주주의의 전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또 만인의 자유의 평등성, 아까 말씀드렸죠.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같이 연동시켜서 같이 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인의 자유의 평등성이 보장되는 사회적 권리, 개인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이 두 가지가 개인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가 통합됐을 경우에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마지막에 8절에 있는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가치에 따른 통일교육,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헌법 전문하고 제4조 그리고 통일교육기본법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라고 하는 내용은 핵심어들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주권, 국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통일이 되었을 때, 남북 간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자유민주주의 방식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또 민족적인 대단결, 이런 방식으로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일 교육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박주호 박사님부터 지정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박주환입니다. 이렇게 그 자유민주주의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토론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운데요. 저는 아마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것,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세대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통일 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자유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5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립통일교육원이 평화점 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출판을 하면서 평화점 통일교육이 뭐냐? 도대체 가운데 점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평화점 통일교육의 개념에 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중심으로는 물론 저를 포함해서 이 평화점 통일교육의 개념이 뭐다라는 정책 연구들 그리고 학생들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나왔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 논란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평화점 통일교육이라는 걸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사실상 통일교육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라는 현장의 목소리, 학계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어떤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기우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발표에서도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이종 계속 써왔던 개념이다. 이제 완전히 생소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이쪽 통일교육 쪽에서는 이렇게 자주 쓰이는 개념은 아니었고 특히 현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적어도 현장에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통일교육이 결합된 워딩이 나갔을 때 적어도 좀 명료하게 설명을 하는 저는 포인트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통일교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실행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그런 개념의 명료성을 주는 것이 이 표현을 계속 쓴다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연구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세대인데요. 이제 이게 역시 이것도 기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게 MZ 세대가 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특히 통일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작년도 서울대학교 이제 우리 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될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7년 동안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45% 정도가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한 30%가 두 체제 절충해야 된다. 그리고 한 25%가 통일이 되더라도 각각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가장 많죠. 그리고 두 체제 절충이라도 아마 이거는 남한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이 절충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현체, 그러니까 이 통일의 맥락이 아니라 현재 네가 살고 있는 나만의 체제가 얼마나 만족스러워라는 질문을 다른 맥락에서 한다면 과연 몇 %가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한다 본다면 이게 45%가 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20대는 몇 %냐? 53%입니다. 평균보다 약 5%가 높죠. 8%가 높죠. 그럼 60대는 몇 %냐?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낮습니다. 42%. 그러니까 60대에 비해서 20대가 10%포인트 이상 현 체제의 통일 체제를 훨씬 더 선호한다는 거죠. 그럼 조금 비꼬아서 얘기를 한다면 60대에 대해서 비꼬아서 얘기를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필요한 세대는 누구냐는 겁니다. 20대냐 60대냐는 거죠. 그러니까 MZ세대, 미래세대, 그러니까 현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가장 많은 집단에게 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대에게는 30대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상수인 거죠. 이거 외에 다른 건 생각해 보지 않은 집단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냐라는 걸 좀 더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 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또 긁어부스럼, 예를 들어 긁어부스럼이란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이게 통일,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계 자체라는 게 정치 사상에 관한 문제라면 통일을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20대가 이렇게 그 남한 체제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이 과연 좋은 일이냐. 그러니까 두 체제가 결합하는 과정인데 우리 주도적, 자기 중심성이 이렇게 강한 세대에게 통일을 맡긴다면 이게 어떻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지? 라는 측면에서 비판도 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토론의 초점은 아니지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20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기반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통일 교육인데 현재는 좀 그 사상적인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통일 교육과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이냐의 부분이 있는데 저는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보이텔스바흐냐? 이게 너무 식상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이텔스바흐 원칙의 세 가지 원칙, 강학 금지, 주입 토론, 학생 중심 이 내용이 아니라 이게 만들어졌던 과정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이게 서독,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격렬한 정치 개혁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었죠. 한쪽은 소위 말하는 체제 비교,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가지고 있는 기민당 계열의 교육학자들과 이제 서독 체제 내부의 모순에 초점을 둬야 되는 소위 말하는 그 비판적 평화 교육학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싸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서독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주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주에서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정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과 이제 좌파 세력이 만나가지고 이거 합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보이텔스바흐 원칙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보신다면 이 자유민주주의적 이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이 우파 진영들, 그리고 이 보이텔스바흐 원칙은 사실 우파가 주도해서 만들어낸 합의니까요. 그것들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무엇이냐, 최소 합의라면. 과연 무엇인가를 통해서 통일교육의 함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합의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개가 싸워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게 아니라 형식에 대해서 사실 합의를 한 거죠.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토론을 통해서 너네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의에는 사실 내용은 없습니다.
절차만 있는 거지. 물론 그래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가지고 또 물론 토론이 가능하지만 그럼 왜 그럼 이 세 가지 원칙에 숨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냐에 대한 논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합의는 제도화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제도화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왜 제도화를 하지 않았느냐. 어떠한 심지어 자유롭게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조차도 제도화를 하는 순간 그것이 규범이 되고 그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도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 보이텔스 파워 원칙의 과거의 그 소위 말하는 교육 내용에 관한 이념적 갈등이 어떻게 합의에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참고를 한다면 물론 독일이 우리 장관님도 항상 독일 통일을 강조하는 통일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국가에서 그 통일 교육의 가장 큰 원칙이었던 보이텔스 파워 원칙 속에 녹아있는 좌파와 우파의 서로 이념 간의 갈등의 합의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신다면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철학과 통일교육이라는 현실이 좀 결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어서 권숙도 박사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개념체계와 통일교육이라고 발표문을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김동현 박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함께 토론이라고 할까요? 좀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발표문에서도 잘 나와 있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고 광범위한 지식 체계를 개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발표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 간의 긴장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적 자율성과 공적 자율성 간의 긴장과 조율 이런 문제들을 잘 짚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전개 발전 과정들을 쭉 나열해 주시고 계시고 개념 정리들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광범위하고 역사적인 이 개념 체계 자체를 나름대로 잘 광범위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는 오늘 발표문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주제에서도 뭐 말씀 소두에서 해주셨습니다만은 통일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을 한다기보다는 이 통일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조금 더 붙여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발표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한반도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적 질서가 적용되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운영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평화적 통일은 이념적으로 자유주의가 주도하고 정치제도적 측면에서 민주주의가 시행되며 경제체제적으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개방된 형태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들어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너무나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곰곰이 진작에 고민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 늘 있기 때문에 관심도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당연한 가치들은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의 헌법 체계 속에서도 잘 나와 있고 또 우리 통일교육지원법에도 그 명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2조 1항에 보시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논의하신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들이 우리의 법 체계 속에 이미 깊이 체계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통일의 기본적인 가치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지금까지 강조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는가? 이런 지점들을 한번 좀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앞으로 어떤 통일교육은 어떠한 방향에서 전개돼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과제들을 안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방향성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통일교육에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뭐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통일교육의 기본 정신이나 근간은 바뀐 적이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간 내용은 조금씩 바뀌었을지 모르나 기본적인 틀은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방향성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례를 하나 들자면 독일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독은 통일 전 통일교육을 통해서 소독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정착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되기 이전에 자유민주주의적 이념 자체를 소독사회 내에 열심히 교육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통일교육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독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한 사회주의형 인간을 계속해서 양성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통일이 되고 난 이후에 소독이 갖고 있던 장점은 통일 이전부터 자유민주주의 이념 교육을 독일 소속 사회 내에서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이 통일 교육의 확고한 방향성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명확한 대북 인식이 통일 교육 과정에서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일방적으로 북한의 어떤 내용들을 뭐 혐오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북한을 조금 우리와 체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 교육에 있어서는 헌법을 통해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또 노동당 규약에서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당의 목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를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교육체계가 확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 만에 새롭게 앞서 이제 평화점 통일교육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3년 통일교육 기본 방향이 새롭게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보시면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면서 함께 평화 통일을 만들어가야 할 협력의 대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인 사실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통일교육의 중심에 놓고 견지하면서 북한의 내용들을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일교육에서 전개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인권 문제를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 내에서 정쟁의 대상으로 이것이 부각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국제사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우리의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 교육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보편성을 가진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해야 된다. 또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앞서 이제 1세션에서 국제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제 질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통일교육에서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재 국제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중심으로 한 G2 국가의 체제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는 또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한반도 통일 문제를 이해하면서는 이러한 유동적인 국제 질서 문제를 굉장히 정세들을 시시때때로 전달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국제 질서에 대한 이해들을 높일 수 있고 또 향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명확한 통일교육의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토론 좀 길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 개념 체계와 결부해서 통일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또 그것이 전제되어야 이번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용역의 중요한 이제 성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하고 두 분 토론을 들었는데 이제 시간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자들 중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에게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다만 조건은 2분 내로 하셔야 된다는. 먼저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광화문의 호국사령관 강신진입니다. 제가 호국사령관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불법 탄핵 이후부터 8년 동안 광화문을 지키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관련해서 네 분이 말씀하신 게 다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그냥 넘어갔고 지금 현재 어떤 통일교육 관련해서 광화문에서 지금 최고로 그 방향 제시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하는 방법은 기간은 앞으로 3년 내에 통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일 이후에 했을 때 통일 담론을 아까 대부분 어려워한다 그러는데 통일 담론을 저도 많이 제시를 해보면은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통일했을 때 우리가 우리 체제와 북한 체제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본과 인력이 결합했을 때는 앞으로 최소 15% 이상 연 경제 성장률을 해서 30년을 한다고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현재 3만 불 소득이 30년 후에는 30만 불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두려움은 경제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거는 다 없어지고 통일에 대한 가장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좀 주도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앞에서 이제 교수로서 방향 제시하고 대학 교육을 주도하고 계시니까 대학 청년들한테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육 과정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주사파 교육으로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교육이 청년들한테 다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대학의 청년들을 교육하는 마지막 교육 그 보루로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뒤에 선생님도 2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75년 베트남이 월남화 공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2년간 맹호부대로 참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너무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아주 군사적으로 초강대 보이고 그 당시 미군이 50만이나 있었고 무기 군사력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초창기에 갔기 때문에 귀국해서도 뭐 때가 되면 민주화 통일은 그건 아주 그냥 뭐 따놓은 당상으로 알았는데 제가 귀국한 지 6년 후에 공산화되는 거 보고 제가 귀국 초풍을 했습니다. 한 1년 동안 밥맛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연구했지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독일로 가서 한 5년간 독일, 영국, 프랑스 선진 외국은 어떻게 통일 준비하고 있는가. 독일 염두요. 그리고 한 5년 했지만 귀국해서야 그 결과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튼간에 오늘 제가 질문입니다. 그건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 지금 통일 교육을 얘기하셨는데 대한민국 통일이 교육 갖고 되는 겁니까?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거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아다시피 전쟁으로 통일됐고 이 예멘은 90년 5월이 됐고 4개월 후에 10월 3일 날 90년 10월 3일 날 독일 같은 해 통일됐어요. 근데 갑자기 됐죠. 요거 좀 자세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 때문에 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통일과는 상관없어요. 베트남 통일도 그건 전쟁이고 또 지금부터 150년 전에 미국이 남북으로 갈렸을 때 통일도 전쟁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알고 보면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 독일과 예멘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육이 아니에요. 갑자기 갑자기 통일된 걸로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끝으로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이 지금 악화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야차하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도 마찬가지야. 임기 내에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건 제가 얘기 못 하겠고 여기서 제가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통일 문제가 과연 교육 갖고 되는 건가 이것이에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발표자 두 분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두 분 지정 토론자께서 아주 상세하고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김동연 박사님부터 해서 시간은 지금 우리가 끝낼 시간까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은 적당히 알아서 쓰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권석도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요. 제 오늘 발표할 내용에 사실 통일 교육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채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한의석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으로 제가 맡은 내용을 이야기 드렸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통일 교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 크게 4가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순서가 한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사상 체계를 확고한 한국에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방향성을 전제하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한국 다음에 북한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전개 확대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세 번째 문제셨고 이게 보편적 가치를 이야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질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국제 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잘 구축해서 북한과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 이야기해 주셔서 앞으로 통일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예. 일단 그 통일의 당위성 혹은 통일 교육의 당위성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나 혹은 또 다른 얘기들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헌법과 통일 교육지원법이 일종의
법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통일 교육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아까 토론 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당파성이란 이유로 이걸 좀 회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이게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 정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고 다만 그 내용상의 어떤 그 쟁점은 사실 뭐 학문적으로도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인식론적으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의 법 체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합의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자유민주주의 교육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잡혀져야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출발점인데 다만 그 당파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더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들었고요. 그러면 저도 한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연초에 이인배 원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통일교육원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어떻게 구상하고 준비할지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말은 제가 차마 못했지만 제가 이인배 원장님께 그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정말 무거운 주제이겠구나. 아까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통일의 가치, 통일의 당위성이 흔들린 지는 우리 사회에서 오래됐죠. 젊은 세대들이 그거 뭐 꼭 통일이 필요한가? 지금 스테이터스 코어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젊은 층들이 늘어난 게 벌써 꽤 된 얘기고 또 도무지 교육이라는 게 누가 누구를 교육하는 거며 뭐를 교육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대학에 계신 분들 또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는 분들은 교육의 의미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오던 국립통일교육원으로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뭐 한의석 박사 발표도 나오지만 그 정파적인 컨테스테이션이 뭐 굉장히 심한 게 우리 현실인데요. 근데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답하는 많은 시민들은 과연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자인가? 지난 3년 코로나 3년을 돌아보면 자유주의자보다 우리 사회에는 반자유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를 언제든지 컴프로마이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정파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그런 내재적인 갈등 혹은 내재적인 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무게를 다 감당하는 게 금방 될 수 없겠죠. 오늘의 토론이 그러한 논의를 향해서 나가는 좋은 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1회 통일교육주한 계기 학술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세션에 총 10분의 학자님들이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유튜브나 지금 플로에 계신 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을 계속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